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해 환자 불편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자체로부터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방여행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지자체 21곳을 포함해서 모두 23개 기관에서 36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부모와 통화 뒤 범행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스라엘이 홀로서기를 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이 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 나아가 앞으로 재판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친다면 192석 거대 야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해내자.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 어떤 미사 여구도 108명의 이 단일 제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2석의 거대 여당은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늘 하루 동안 비응급 수술을 멈추는 등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동시에 휴진하며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파출소에서 부모와 통화를 하다가 범행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에 대해 언급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 파출소로 오게 된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약과 가방 등을 현장에 두고 왔다고 언급해 경찰이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지품을 찾기 위해 건물 옥상을 수색하던 경찰은 옥상 사각지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이때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자체로부터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방여행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오창희 세방여행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오 대표 등은 202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23곳과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뒤에 인건비를 부풀려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결정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새 좀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 싶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이후 7일 만에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사실상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본 뒤 만약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자신이 더 단호하게 특검을 먼저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밟는 절차라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 올라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장관 재직 시절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방식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또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고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용할 수 없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정말 장래가 구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 시 그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사례처럼 물밑 협의가 시작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총선 시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는지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해라고 답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또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한 전 위원장을 이제는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짧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며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뒤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하면서 다시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20년 넘게 교분을 이어온 사이라며 언제든 만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검찰 수장과 사건 당사자로 악연이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갈라서게 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역시 자신이 강조해온 소통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예로 들며 밥 한 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라는 입장인데 각종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들이 적잖은 장애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사실상 선을 그으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첫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확히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 특검은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나 하는 거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일주일 만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크게 두 갈래.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치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가방을 주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최 목사가 주거 침입 등을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최 목사의 주거 침입 관련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먼저 불러 조사한 건데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선 공익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마치 공적인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지금. 검찰은 다음 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20일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소환하는 등 수사 고삐를 계속 줄 예정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없으려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요한 만큼 조사 방법과 시기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병역 기피로 고발되자 병무청 공무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서울병무청 소속 A 과장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청탁 전화를 받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비위 의혹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 방역 업무를 맡았던 세방여행이 이른바 인건비 뻥튀기로 수상한 특수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1년 반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실제 수백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방여행의 코로나 특수 의혹. 다수 공공기관과 1,000억 원 넘는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생활치료센터 방역요원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위험수당에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한 달 보수로 한 명당 평균 700만 원씩을 챙기고도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었고요. 입금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는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고쳐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근무 인원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예산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등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용역대금 360억 원가량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창희 대표 등 세방여행과 세방 SNC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가가 긴급 상황이었잖아요. 국가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을 지급을 했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세방여행 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타낸 용역대금에 대한 환수 처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범행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은 경찰에 의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당 의대생은 부모와 통화한 끝에 복용하는 약을 범행 장소에 놓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90분이 지체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 난간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경찰은 약 2분 만에 2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이후 옥상에서 A씨를 데리고 3km 떨어진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이때까지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흉기와 피해자가 A씨 구조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데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까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같은 현장에 다시 출동한 건 첫 출동 1시간 20분쯤 뒤였습니다. 평소에 복용하던 약 등 소지품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마저도 A씨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투신하려 했느냐고 묻는 경찰 추궁에 입을 꾹 다물던 A씨.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하게 됐고 부모와 이야기하던 A씨가 그제야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한 겁니다. A씨의 범행 은폐 시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약 90분. 경찰이 급히 소방을 불렀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옆에서는 A씨의 가방이 발견됐는데 안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관, 이른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으로 면담 과정에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차선 변경을 안내하는 화살표에서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앞쪽에는 안전 삼각불도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2차로로 핸들을 꺾어보지만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한국도로공사 차량을 추돌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50대 도로공사 직원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방 안전조치 하려고 밖에 나가 있는 상태를 충격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로 넘어갔어요. 40대 SUV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2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오금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자체로부터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방여행 대표 등 6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과대학 재학생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남성의 어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뇌병변 장애 여성을 상습 폭행 사실이 드러난 60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료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 택배 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이튿날 새벽 택배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뇌사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무 이력이 알려진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자녀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초중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영자가 345명 가운데 수영자 264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서 전봇대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1시간 넘게 1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식품제조업체인 르카도드 마비에서 제조한 빵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빵류에 우유와 대두,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업 현장 방문을 합니다. 수출을 이끄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아직도 물가가 3% 가까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 물가 안정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가정용 미용기기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 금액을 공개합니다. K 미용기기가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와 부산, 울산 등 5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어떤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홀로 서기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스라엘이 발끈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4일 홀로코스트 추념일 연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뒤늦게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I say to the leaders of the world, no amount of pressure, no decision by any international forum will stop Israel from defending itself. If Israel is forced to stand alone, Israel will stand alone.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라파를 또 맹폭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내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폭격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9일 하루에만 60명 이상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3만 5천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간 휴전과 인질 석방을 논의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집트 카이로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앞서 AFP 통신에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앞서 수용했던 카타르와 이집트의 휴전 제안에서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집트 소식통은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이 국제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운용 전략부대가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차 대전의 주력 전차 T-34부터 시작해 각종 기계화 부대와 첨단 미사일이 위용을 과시했고 전투기는 상공을 날며 연막으로 하늘에 러시아 국기를 수놓았습니다. 이틀 전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서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방 엘리트가 지역, 인종, 종교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임을 상기시켰습니다.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угрожать нам.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илы всегда в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한 푸틴 대통령은 전선에서 싸운 군인들은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투입 군인 1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9천여 명이 열병식에 동원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를 자신의 장기 집권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급 인사는 옛 소련 소속 국가 등 극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굳은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로 여전히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 대전은 9.6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대전과 광주는 25도, 강릉과 대구, 포항은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지속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관리해왔다면서 최근 근원 물가가 2.5% 이내로 잡혔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며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 날이 굳으면 이제 나들이 걱정보다도 농산물 값이 걱정인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값 상승이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를 키우고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에 이르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에 소비자 물가가 3%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3%까지 내려왔습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낮은 근원 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은 고물가 지속 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락같이 오른 농산물 물가가 근원 물가도 끌어올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년간 날씨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온보다 강수량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여름철 폭우나 가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영향에 그쳤고 중기적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방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을 늘리는 건 단기적 처방에 그쳐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품종 개량, 기술 혁신으로 식량 자급도를 높이고 물가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품질이 좋은 이제 식자재를 압축해서 좀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을 갖고 이제 세계 무대에 나서야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이상 기후는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와의 괴리를 키워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구속 상태라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 관련 규정상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규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A씨는 과거 수학능력 시험 만점을 받은 경력에 서울 지역 명문 의과대학 재학생이기도 합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의과대학은 A씨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대 규정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입니다. 또 절차상 대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예외적으론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구속 상태여서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 학교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남학생 김모 씨에 대해 본인 진술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재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서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22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 지난해 11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전체 회원의 44%에 이르는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5,8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00건의 계좌번호가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들과 공유하는 서버에 저장했고 필요한 점검과 안전관리조차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접근하게 했고 그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할 수 있었고 또 접속한 다음에 모든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해커가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징금 75억 원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글로벌 기업 구글이 69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해 LG U+의 과징금 68억 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위원회는 기업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망 사업자가 아닌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했기 때문에 골프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올해 70억 원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년 전 경기 화성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0대 모로코인 A씨가 머리에 보호장비를 쓴 채 손과 발을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강요받은 겁니다. A씨는 열악한 처우를 항의하거나 병원 진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독방에 갇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직원 교육을 통해 비슷한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작년 12월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심리 1년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새우 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선고 직후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한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남 고성의 조선소에서 선박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 앞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123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현장 작업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 40대 노동자와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노동자들이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조물이 달리는 바람에 안 보인다는 식으로 기록이 있었고 현장 도착한 조명이 달린 상태였고 공장 내에 크레인을 활용해서 제어인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선박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지지대가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압기가 작동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사람은 나왔고 다른 작업을 하던 작업 인부가 들어왔는데 유압기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그 블록이 땅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올해 들어 경남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례보다 2배가 넘어 노동계의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그 단시간 내에 한 지역에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신호를 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해당 조선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소집하기로 하면서 애초 하이브가 계획한 다음 달 초보다 이른 이달 말쯤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감사에 나서면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처음으로 민주화 시위를 상징하는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공안의 스마트폰 불심 검문을 명문화한 규정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19년 재점화된 홍콩 민주화 시위. 군중들은 8월부터 홍콩의 영광을 이란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자 미상의 곡으로 해외에선 홍콩 국가로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2년 11월 인천 럭비 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경기 때 중국 국가 대신 연주될 정도였습니다. 홍콩 법무부는 작년 6월 이 노래가 분리 독립을 선동한다며 금지곡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에선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2020년 6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 인터넷에 오르는 걸 막으려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처음 이뤄진 금지곡 지정을 두고 미국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The latest blow to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a city that previously prided itself on having independent judiciary.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是特区履行维护国家安全和国歌尊严限制责任的正当必要举措. 중국 본토에선 공안의 개인 스마트폰 불심 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외국인도 자의적 법 집행에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튀르키예 코렌던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튀르키예 알라니아 인근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고 튀르키예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09명은 무사히 대피했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수습되는 동안 다른 항공편은 인근 안탈리아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이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여객기는 말리의 바마코를 향해 이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79명과 조종사 2명, 승무원 4명 등 8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명 회사에서 만든 식빵에 쥐 몸통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제품 10만 개 이상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식품업체 시키시마 제빵은 도쿄 다마 공장에서 생산한 식빵 안에 작은 동물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간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칸,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 모하마드 라술로프가 국가안보 위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술로프 감독의 변호사는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고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설명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영화 반지의 제왕 속편을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자슬라브 워너브라더스 최고 경영자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속편인 로드 오브 더 링스, 더 헌트 포 골룸을 제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상하는 개봉 시점은 2026년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NN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인 사양노루가 매년 새끼를 낳는 것으로 확인돼 화제입니다. 사양노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됐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어미와 새끼 사양노루가 CCTV 화면에 찍혔습니다. 함께 먹이를 먹고 또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강원도 양구에서는 서식지 안정화와 종 복원 사업을 추진한 2017년 이후 매년 1개에서 2개 개체의 사양노루 새끼가 야생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한 마리 새끼만 낳고 단독 생활을 하는 사양노루는 이제 국내에선 민통선 주변에 약 5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컷이 가지고 있는 사양낭이 고가에 거래되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자 밀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영상을 공개한 양구 산양 사양노루센터에서는 앞으로 사양노루의 울음소리나 짝짓기 시기, 출산 시기 등 생태 특성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부디 매년 새끼가 태어나서 종 복원에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삼계탕의 유럽 도전 27년 만에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EU가 제시한 까다로운 요구를 오랜 기간에 걸쳐 맞춘 만큼 관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삼계탕 유럽 수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삼계탕은 지난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캐나다 등으로 수출길이 열려 지금은 해외 27개 나라에서 판매 중인데 유럽 수출이 각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8번째 수출길, 유럽 시장이 열리기까지 무려 27년여가 걸려서입니다. 처음 유럽 수출길에 오르는 삼계탕 물량은 8.4톤입니다. 모두 독일에서 유럽 소비자와 처음 만납니다.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 EU 수출은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해썹 인증이 없었고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해 정부는 검역 협상에 나선 지 2년 만에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What is very important for us is the safety and the quality of products that we offer to our consumers. 정부가 다시 삼계탕 EU 수출문을 두드린 건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입니다. 위생관리 정보와 가축 위생 상황, 가금육 잔류물질 현지 실사와 질병 예찰 등 EU가 요구한 까다로운 기준과 조건을 하나하나 맞추면서 다시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길었던 검역위생 협상은 지난해 12월 드디어 끝났습니다. 회원국은 27개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삼계탕이 자국 내로 들어갈 때 유불리를 각각 따지면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5억 인구 유럽 시장이 열리면서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배가량 늘 거로 기대합니다. 첫 삼계탕 수출을 계기로 하여 다양한 가금육 열처리 제품을 수출을 하고 한류 식품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유럽에서 식품 박람회와 소비자 체험 행사 등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인천 송도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선 세계 드론 축구 대회가 열리고 다양한 차세대 최첨단 드론과 곳곳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눈길을 끌게 될 것 같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스타즈 팀이 맞붙은 상대는 최근 두각을 나타낸 샤크팀. 5대의 드론이 공격과 방어를 펼치며 3분 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숨쉴 틈 없이 이뤄진 공방 끝에 승부는 15대 12. 최소 5년 이상 경력에 하루 5시간 이상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최상급. 드론 축구볼을 잘 날리게 되면은 모든 드론을 다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드론 축구볼은 수동 모드로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체 시력과 조종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축구 대회를 키우기 위해 매년 세계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합도 열기로 했습니다. 첫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를 오는 10월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에서 열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드론 레이싱 분야에서는 세계 강국입니다. 드론 축구도 저희가 종주국이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싱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드론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드론 저변 확대를 통해서 드론 인구를 더 확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차세대 드론은 물론 실제 곳곳에서 운영되는 사례들도 전시됐습니다. 특히 적이나 확인되지 않은 드론을 전파 교란으로 무력화하는 대드론 통합체계도 선보였습니다. 경찰청과 김포공항 등 주요 국가시설에 납품돼 실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상용화한 드론 비행기가 선보였고 섬과 항만, 공원 등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배달하는 드론 배송 센터와 시스템도 볼 수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학로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던 학전 소극장을 어린이 청소년 중심 공연장으로 만들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예술인은 지난 3월 폐관한 학전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한 뒤 7월부터 어린이 청소년 중심 공연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찾는 대국민 명칭 공모전도 개최하는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오는 9월 20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내한 공연을 진행합니다. 로드리고는 2021년 발표한 데뷔곡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로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신인,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등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타트 3부가 이어집니다.